네, 유치원 교육과정 B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1번에 만 5세 반입니다. 지금 만 5세라고 연령이 나와 있죠. 이거 세부 내용 찾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 5세 반의 생일 축하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었는데요. 하위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위 문제가 1번이 까미와 드브리스 프로그램이죠. 선생님 까미와 드브리스 하시면 생각나는 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피아제입니다. 피아제의 이론을 그대로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까미와 드브리스인데요. 까미는 피아제의 제자이고요. 드브리스는 콜버그의 제자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정통 피아제 이론을 그대로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까미와 드브리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나왔다라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피아제 이론으로 푸시면 됩니다. 피아제가 지식의 유형을 3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물리적 지식이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지식이고요. 세 번째가 논리 수학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제의 이론을 가장 처음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사람은 까미라기보다는 와이카트인데요. 선생님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이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에 와이카트가 먼저 피아제 이론을 유아교육에 적용을 시킵니다. 이때 까미가 동료로 함께 일했었는데요. 와이카트는 미국 학자이다 보니까 스위스인인 피아제 이론만을 적용한 게 아니라 듀이라던가 브루노라든가 그 다음에 브롬펜 브레너라든가 다른 생태학적 이론이나 인지발달 이론들을 함께 적용하게 됩니다. 까미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일본계 여성학자였거든요. 그래서 피아제의 전통 이론을 유아교육에 적용하고 싶어서 까미가 나중에 와이카트로부터 분리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게 까미와 드브리스 프로그램이고 피아제 이론을 100% 그대로 반영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피아제 이론으로 풀면 되고 이 지식의 유형 3가지는 피아제 이론, 아까 말씀드린 와이카트의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식의 유형 3가지, 피아제,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까미와 드브리스 프로그램 모두 지식의 유형 3가지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피아제로부터 시작됐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기억은요. 어른들이 태어나신 날은 생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회적인 규칙을 배우거나 사회문화적인 약속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회적 지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은 사회적 지식이고요. 사회적 지식의 의미를 기억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과 같은 사회적 규범, 예절, 규칙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죠.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의 지식의 유형은 9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물리적 지식은요, 아이가 오감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의 유형을 물리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 지식을 활용해서 아이가 논리수학적 사고를 한다면 비교라던가 분류라던가 등등등 대조라던가 하게 된다면 이건 논리수학적 지식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 교사가 니은과 같이 한 것은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1기의 세부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이 세부 내용을 쓰고 니은 활동이 만 5세 반에 적절한 이유 한 가지를 니은의 예를 들어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이 뭐냐 했더니요. 선생님 기억이 2개고 니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김 교사와 윤영이의 대사 있죠. 융판 쪽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읽어볼까? 그 다음에 윤영이가 임이나 생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부분이요. 바로 그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김 교사와 윤영이의 대사가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활동이 만 5세에게 적절한 이유를 봤더니 그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읽기에 흥미 가지게 보시면요. 만 5세였죠. 만 5세와 관련된 세부 내용이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본다. 읽어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다 인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친구의 이름을 잃는 거는 뭐가 될까요? 친구의 이름을 잃는 거는 친구가 친숙한 존재죠. 그리고 친구의 이름은 저희가 환경 구성할 때 아이들의 이름을 교실에 많이 써놓죠. 그래서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본다라는 세부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세부 내용 잠깐 보시면요. 상세 내용 보시면요. 93페이지에 유아가 주변에 친숙한 글자를 찾아 여러 가지 그림이나 주변 단서를 이용해서 글자를 읽어보는 건데요. 아, 친구들의 사진 위에 붙여진 이름표 바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놀잇감에 쓰인 이름을 보면서 글자를 추측해서 읽기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한 우유, 치약 등의 상표를 찾아 읽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상생활의 어떤 글자 관련된 것을 저희가 환경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교실 벽면에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홍보지, 그 다음에 간판, 아이들이 상황을 가지고 거기에 쓰여진 글자를 추측해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환경에 있는 인쇄물이라고 해서 환경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밑에 내용에 보시면 교사는 주변에 다양한 환경 인쇄물이라고 나오고 있죠. 환경 인쇄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점차 글자의 기능을 알고 그 다음에 친숙한 글자를 스스로 읽어보고자 할 때 이를 격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림 카드나 학습지처럼 글자를 분절하여 공부하듯이 글자 읽기를 가르치면 지금 그림 카드나 학습지처럼 글자를 분절해서 가르치는 것은 저희가 부어중심 교육법, 그 다음에 문자중심 교육법이라고 하는 언어교육의 접근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가 글자 읽기에 흥미를 잃게 한다라고 해서요. 저희는 총체적이나 균형 잡힌 언어교육 접근법을 활용하는데요.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러한 유아는 이후에 더 어렵고 긴 글을 접했을 때 그 내용을 읽고자 시도하지 않으며 글의 흥미를 나타내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만 5세 유아가 주변 간판, 광고지, 우유나 치약 상자에 있는 환경 인쇄물 글자, 포스터, 현수막 등 주변에서 쉽게 눈에 띄는 글자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개별적으로 읽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그 아이들이 다른 친구의 이름과 그 친구가 태어난 날 생일이란 글자를 그렇게 읽어보는 거는요. 그 세부 내용에 근거했을 때 만 5세에게 적절한 활동이 맞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답안을 쓰실 때요. 니은은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본다라는 만 5세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에 적합한 활동이므로 이 활동은 만 5세에게 적절하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연령별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묻는 문제는요. 2019년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술 방식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가채 결과보다 낮게 나왔을 때 단답, 용어를 쓰는 거는 뭐 이렇게 답변에서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서술형 문제에서 논리적으로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우리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틀렸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설명형 문장에서 반드시 설명에 근거하셔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 교사가 디귿에서 얘들아 다른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글을 읽어줄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라고 했는데요. 김 교사가 디귿에서 강조하고자 한 언어 사용 태도를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 중에서 찾으라 그랬는데요. 자, 선생님 거기 누리과정 의사소통의 목표 중에서 찾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설서에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선생님 95페이지에 잠깐 보시겠어요? 9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누리과정 해설서가 아까 제가 편성과 운영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누리과정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누리과정의 목표와 목적으로 나누어져 죄송합니다.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리과정 목적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있고요. 목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 목표가 5가지 영역이 있었죠. 저희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이 영역이 있었죠. 이 5가지 영역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신체운동 건강, 두 번째는 의사소통, 세 번째는 사회관계, 네 번째는 예술경험, 다섯 번째는 자연탐구 이렇게 목표가 만나게 되는데요. 각각의 또 영역으로 가시면 그 영역에 해당되는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운동으로 가시면 신체운동 건강으로 가시면 신체운동 건강에 해당되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 목표, 이 영역별 목표는 뭐랑 만나게 되시냐면요. 내용 범주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4개이라면 신체운동 건강의 목표는 5가지인데요. 그 5가지 목표는 5가지 내용 범주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누리과정의 목표를 서술하라 했을 때 과연 여기 앞에 있는 목표를 쓰라는 건지 아니면 영역별 목표를 쓰라는 건지 혼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질문에서는 뚜렷하게 물어봅니다. 만약 누리과정의 목표라고 했다라면 이 누리과정 목적과 함께 있는 이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의 목표라고 한다면 또는 신체운동 건강의 목표라고 한다면요. 이 영역에 소개되어 있는, 영역별로 소개되어 있는 목표를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요.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를 보시면요. 94페이지에 첫 번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 1번에 되어 있는 거는요. 여기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목표가 의사소통과 만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두 번째 누리과정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시면 양갈로로 1번, 2번, 3번, 4번 있죠? 바로 저 양갈로 번호가 의사소통 영역의 상세, 구체적 목표가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요. 문제에서 보시면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쵸? 누리과정의 목표가 아니라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굵은 글씨에 반가로 되어 있는 1번 목표를 쓰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목표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 교사의 대사를 보니까 얘들아 다른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글을 읽어줄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듣기와 관련된 표현 아닙니까?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첫 번째 목표인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와 관련이 됐는데요. 이유는 제가 아까 각각의 목표가 내용 범주와 만난다라고 했었죠. 의사소통의 내용 범주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이 듣기와 관련된 거, 양가로 2번이 말하기와 관련된 거, 양가로 3번이 읽기와 관련된 거, 양가로 4번이 쓰기와 관련된 내용 범주거든요.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나온 그 교사가 강조한 게 듣기와 관련됐기 때문에 양가로 1번에 해당되는 의사소통의 첫 번째 목표가 답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사소통의 목표가 4가지가 뭐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내용 범주, 듣기와 관련된 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 내용 범주, 말하기와 관련된 거. 글자와 책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글자 모양을 인식하고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내용 범주, 읽기와 관련된 거.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 느낀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내용 범주, 쓰기와 관련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표를 찾으라 하는 이 1번에 3번, 하위 문제 3번 같은 문제가 나오신다면요.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거, 누리과정의 목표인지 아니면 각 영역별 목표인지 범주를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이 해당되는 내용 범주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범주와 짝꿍인 파트너가 되는 영역별 목표를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각 영역별 목표로 찾으라 그럴 때는요. 자, 조금 2번으로 오시겠습니다. 2번의 문제를 보시면요. 민교사와 윤교사가 선호하는 언어 접근법과 지도 사례 및 문자 언어 지도법을 보여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1번 문제 설명할 때 문자 중심 언어 접근법, 그 다음에 부호 중심 언어 접근법 이런 거 설명드렸죠. 거기 민교사가 사용한 발음 중심 언어 접근법을 부호 중심 접근법, 문자 중심 접근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교사가 얘기하는 의미
중심의 그 언어 접근법은요, 총체적 접근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 이론적 배경에 99페이지에 보시면 부호 중심 접근법, 총체적 접근법,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언어교육 접근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행동주의 학자들이 처음에 아이들이 읽기 쓰기라는 걸 하려면 그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학자들이 이제 제시한 게 부호 중심, 문자 중심, 발음 중심 접근법인데요. 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철자법을 중시하는 겁니다. 자음, 모음, 알파벳 이 철자들을 중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까 해설서에서도 아이들이 분절된 교과로 배우는 건 너무 지루할 수 있고요. 부자연스럽고요. 발달상 맞지 않습니다. 해설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이 문제점들을 현장의 교사들이 얘기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재미없어서 유치원에 오지 않으려고 해요 라는 게 현장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환경 인쇄물 등을 통해서 혹은 이야기책을 통해서 혹은 문학을 통해서 혹은 아이들의 일상 경험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총체적 접근법이고요. 이 총체적 접근법은 그 시험 기출에 나온 것처럼 의미 중심, 문자 철자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중시하는 총체적 접근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론적 배경이 아니라 현장의 교사들이 만들어낸 방법인데요. 당시 현장의 교사들이 피아제라던가 비고스키 인지발달 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학문적 배경을 인지발달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총체적 의미중심 접근법도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음, 모음 혹은 알파벳 같은 철자법을 아이들이 알고 있지는 배울 수는 없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는요, 우리 언어교육에 이 두 가지 방법만 있었고요. 균형 잡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힘이 현대에 와서 추가된 접근법인데요. 어떤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라 총체적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부호 중심, 문자 중심의 접근법을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4가지라면 3가지는 총체적 접근법에 의해서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그 중에 1가지는 부호 중심의 접근법에 근거해서 활동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섞이는 활동 자체가 혼합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거는 총체적으로 가르치고 어떤 거는 부호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균형 잡힌 언어교육 접근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9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죠. 자, 보시면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민교사가 한 건 발음 중심이다. 윤교사는 총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역과 같이 지도한 결과로 유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의 문제점을 찾으라 그랬는데요. 기역이 뭐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모음의 체계, 모음의 체계, 철자법 등을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라는 내용이고요. 행동주의에 근거한 그 발음 중심이죠. 저것의 문제점이 뭐냐 했더니요, 선생님. 교재에 보시면 100페이지에 부호 중심 접근법의 단점이 나오고 있죠. 너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아이들에게 언어 규칙이 이해되기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의미보다는 문제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가지므로 낮잖아 낱말은 잘 읽어도 글
글 전체의 의미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유아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단어 읽기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의미 없는 글자를 반복해서 읽고 베껴쓰게 하는 행동이 유아에게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흥미 유발이 되지 않아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지루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니은과 같이 지도한 결과로 유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나의 문제점을 각각 하나씩 쓰라 그랬는데요. 니은에 보시면 자음, 모음보다는 의미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기본 단위로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문제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호 중심의 장점을 안 가지고 있다. 철자법 교육을 못한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점은 아이들에게 자음과 모음 같은 철자법 교육을 못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답에 보시면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는 단어 인식 능력이나 어휘력, 모르는 단어 읽기 전략 같은 기술적인 지식도 중요한데 총체적 접근법은 이를 간과하거나 그 다음에 등한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철자법 등을 학습할 수 없다가 답으로 되죠. 바로 이러한 총체적 접근법의 문제 때문에 균형 잡힌 언어교육 접근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 배경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유아에게 적합한 최상의 언어교육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 가지 접근법으로는 언어교육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가와 나의 장단점이죠. 그 장단점을 보완해서 접목한 접근법은 바로 균형 잡힌 언어교육 접근법입니다. 균형 잡힌 언어 접근법 그렇게 하셔도 되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표를 보면 지문을 보면 민교사는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 윤교사는 하향식 접근 방법으로 문자 언어를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림 1, 2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향식, 하향식이란 말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부호 중심은요. 음소, 음절부터 시작해서요. 단어를 가르치고 문장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부호 중심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요. 상향식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총체적 접근법은요. 이런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밑으로 방향을 하면서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재에 혹시 제가 그 부분을 드렸나요? 그 부분을 안 드렸군요. 저희가 언어의 구성 방식, 그 언어의 어떤 체계가 있는데요. 저희 언어의 체계는 음소, 음절, 단어 또는 형태소, 문단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체계가 그대로 들어간 게 바로 이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음소는요. 음소의 결합이 음절이기 때문에 합해서 음절이라고 쓰고요. 음절의 동의어 같은 말로는 낮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절의 결합을 저희가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형태소는 단어나 혹은 단어의 결합이나 혹은 전치사, 조사 등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하는 건 전치사, 조사보다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그 단어들이죠. 그래서 언어교육 접근법에서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이 단어와 동의어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빠진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빠진 1번과 2번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음절이나 낮자를 쓰시거나 단어나 낱말로 쓰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문제가 쉬웠죠? 2013년도에는, 학년도에는. 그리고 언어교육에 대한 나의 관점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나가 아까 총체적이었죠. 이 총체적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통합입니다. 통합. 그 부분이요. 이론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101에 보시면요. 101에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대한 설명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총체적이라는 용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전체적인 의미의 통합. 두 번째, 언어 영역의 통합. 세 번째, 교과의 통합입니다. 전체의 의미의 통합은 모든 것이 다 통합돼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하나하나 분절된 낱글자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나 전체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가 전체적인 의미의 통합입니다. 두 번째가 언어 영역의 통합은요. 언어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네 가지를 분절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가르쳐야 된다. 언어 영역 네 통합을 말하고 있고요. 교과의 통합은요. 이 언어 영역이 언어 영역만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사회관계 그리고 자연탐구 등과 결합이 돼서 통합돼서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교과들과 통합해서 가르쳐야 된다인데요. 총체라는 뜻은 통합이라는 뜻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가 답인데요. 총체보다는 통합이 답인 게 이미 지문에서 의미 중심 언어 접근법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답이 아니라 총체적과 동의어로 쓰이는 통합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가 답이고요. 이러한 입장은 해설서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설서에서 쓰는 용어는 통합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3번에 가의 만 5세 반 최교사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지호와 얘기한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가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최교사가 작성한 활동 계획안의 일부이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 셀만의 우정 발달 단계가 나오네요.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자들 얘기를 이름을 잘 보면 학자들이 참 재밌는 게 피아제 학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피아제가 워낙 우리 유아교육이나 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후대 피아제 학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셀만 또 대표적인 피아제 학파 중에 한 명입니다. 피아제의 이론이 셀만의 이론이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콜버그의 이론으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콜버그가 피아제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흐름으로 셀만이 또다시 피아제와 콜버그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이론인 역할 수용 능력 발달 단계, 역할 수용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셀만 이론과 관련해서는요. 역할 수용 발달 단계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2013년은 아니지만 그 뒤에 다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어떤 또래 관계인 우정 발달 단계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셀만의 우정 발달 단계는요.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제가 아까 피아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피아제가 도덕성 발달 단계를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했습니다. 전도덕성, 타율적 도덕성,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전도덕성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도덕성의 전 단계, 도덕성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게 전도덕성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덕성, 도덕적인 개념이 전혀 없다. 타율적 도덕성, 권위에 의한 도덕성이다. 자율적 도덕성, 내면화돼서 자기 스스로 통제나 조절이 가능한 도덕성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은 요거 두 개가 유아기에 나타나는 도덕성의 발달 단계입니다. 이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셀만은 전의 의미, 피아제가 전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도덕성 발달 전이다 라고 말했던 부분을 0단계다, 없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만의 역할 수용 이론도요. 0에서 4단계로 나아가고요. 우정 발달 이론도 0단계에서 4단계로 발달하게 됩니다. 0단계는 그러면 우정이 없다죠. 네, 그래서 아주 일시적이고 신체적인 상호작용 중심의 단계인데요. 그때 나랑 놀고 있는 친구가 내 친구고요. 눈으로 보이는 친구가 친구고요. 만약 영수라는 친구가 지금 나랑 놀고 있지 않다라면 걔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시적이고 신체적인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단계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 이해 못하겠죠. 그래서 함께 놀거나 주어진 시간 안에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와의 관계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1단계가 일반적인 원조나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우정인데요. 한마디로 친구는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두드러지죠. 일반적인 원조, 나에 대한 혹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으로 나의 이익만을 위하는 게 친구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가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때리거나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서로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친구에게 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에도 서로 잘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래서 양방향적인 상호 관계의 단계인데요. 이때 둘은 서로 좋은 점, 긍정적인 면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일단 단짝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서로 비밀을 공유한다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3단계는 이제 갈등을 조금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친구들과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 친구야. 부정적인 면을 수용할 수 있는 게 3단계고요. 그래서 좀 더 친밀하고 상호적이며 공유 관계의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성숙한 우정 단계인데요. 이젠 이 친구가 나와 같이 놀이하지 않고 혹은 멀리 여행을 가고 멀리 유학을 가더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친구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있지 않을 때도 혹은 내 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놀이할 때도 너는 여전히 내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짝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친구한테 나 외에 다른 친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단계가 4단계라고 생각합니다. 4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셀만이 제시한 우정 발달 단계 중 지호에게 해당하는 단계의 특징 2가지를 쓰고요. 사례를 찾아 특징별로 각각 제시하라 그러는데요. 사례는 지문에서 찾아서 그대로 옮겨 쓰시는 거죠. 교사가 지호야 동민이가 친구라고 했지 라고 하니까 지호가 동민이 친구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그럼 누가 친구인데? 지호가 준서요. 교사가 아까 동민이가 친구라면서 왜 지금은 준서가 친구라고 생각해? 지호가 동민이는 지금 나랑 안 노니까요. 지금은 준서가 친구예요. 준서가 나랑 같이 자동차 놀이를 하잖아요. 교사가 그렇구나. 동민이가 너의 친구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속상해하지 않을까? 지호? 아니요. 그 교사가 너가 동민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그랬더니 말을 뚝뚝뚝뚝뚝 말을 못하고 있죠. 자, 우리 이 대사는요. 아이들은 일시적인 놀이관계가 되고요. 지금 나랑 안 노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요. 거기에 그 셀만의 0단계에 해당하는 지호가 0단계에 해당하는데 그 0단계에 해당하는 특징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특징 첫 번째가 일시적이고 신체적인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며 놀이 친구를 지향하는 단계로 우정 단계가 쉽게 변하고 순간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민이 친구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랑 안 노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동민이는 지금 나랑 안 노니까요. 사례로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에 함께 놀이하는 유아만을 친구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례로는 준서가 나랑 같이 자동차 놀이를 하잖아요. 라는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실은요. 지호가 네가 동민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그랬을 때 대답을 못한 부분도
이 0단계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호가 뭐라고 답변을 했으면 그것도 예시로 들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쉼표만 나왔으니까 저희가 사례로 찾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은 지호의 대사 동민이는 지금 나랑 안 노니깐요 와 지금은 준서가 친구예요. 준서가 나랑 같은 자동차 놀이를 하잖아요. 그 부분인데 준서가 나랑 같이 자동차 놀이를 하잖아요. 그 부분만 적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의 답을 분명하게 해주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호가 쉼표로 따다다다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사 하나가 나왔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져다 쓰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직 잘 모른다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쓰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호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로 찾았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민이는부터 그 준서 그 부분을 반으로 나눠서 두 가지 특징을 나누어서 설명하면 답으로 인정되는 문제였습니다. 거기 써줬으면 답이 3개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었겠죠. 일단 최 교사는 기역에서 찾았으라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그 1번 문제가 기역에서 사례를 찾아 특징별로 쓰라고 아예 그냥 기역에서만 찾아 쓰라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쉼표 그 부분은 니은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아니고 딱 그 부분이 답이 되는 거 맞네요. 네. 자, 그럼 니은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 너무 쉬운데요. 2013년은 문제를 너무 쉽게 냈는데요. 최 교사는 니은을 근거로 지호가 뭐뭐와 같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사가 동민이 감정이 어떻게 해서 물어봤는데 지호는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데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안에 해당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거라 그랬는데요. 아까 제가 역할 수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 수용 말고 조망 수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역할 수용은 타인의 역할을 인정한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한다. 어떻게? 머리로, 인지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조망 능력은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한다는데 이것도 인지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정서적인 능력 중에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내 것처럼 느끼는 거는요. 이거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공감의 동의어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요. 자, 1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공감과 배려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실은요. 교육부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교육부 자료에서 공감과 배려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공감이란 무엇인가요에 보시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보고 상대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신발끈을 매려고 애쓰는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찔거리고 하는데 움찔거리곤 한답니다. 라는 게 바로 공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아이의 상황에서 느끼는 그 아이의 감정이나 느낌을 우리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을 공감이라고 하고요. 이론서, 전공서에서는 공감과 감정이입을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공감이나 감정이입 둘 다 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디귿은 친구의 감정을 알고 함께 느낄 수 있다인데요. 요게 이 디귿과 비읍은 뭡니까? 비읍이 친구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친구 마음은 어떨까인데 이것이 세부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리을에 적합한 리을이 봤더니 그 사회관계에 누리과정 사이관계 영역에 내용 범주를 쓰라 그랬네요. 친구의 감정을 알고 함께 느끼는 거, 친구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 그것과 관련된 내용 범주가 뭐냐이죠. 선생님 내용 범주를 찾으실 때는요. 내용 범주를 바로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해당되는 세부 내용을 찾으시고요.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 범주를 답으로 적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110페이지 보니까 세부 내용 중에 우리 만 5세들과 관련된 세부 내용 중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거기에 공감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 세부 내용이
지금 아이들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내용 범주에 해당이 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라는 내용 범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세부 내용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 범주,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를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요, 보통 세부 내용을 답으로 적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 범주를 적으라는 건지 내용을 적으라는 건지 세부 내용을 적으라는 건지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시고 세부 내용을 그냥 답으로 적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용 범주를 물어볼 때도 있고 내용을 물어볼 때도 있다. 정확히 그것을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미음은 인성교육의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누리과정 총론에 제시된 구성 방향에서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교재 보시면요. 교재의 111페이지 보시면 구성 방향 6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 구성 방향 지침이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 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로에서 빠진 거는 배려라는 글자죠. 네, 이렇게 답은 해설서에서 나오는 경우 정해져 있고요. 그것이 배려가 인성 덕목의 하나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려, 친구에 대한 배려 묻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교육부 자료 109페이지에 공감과 배려가 교육부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육부 자료에서 공감과 배려를 함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공감과 배려를 함께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래서 교육부 자료는 반드시 보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하늘유치원 5세 반 박교사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관찰한 내용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두라의 모모 이론에서는 모델이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고 모델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방과 정적 강화가 인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반두라를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발달로 착각하시지만요. 실은 반두라는 행동주의 학파입니다. 저희가 신행동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동주의에서요. 대표적인 학자가 손다이크,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가 먼저 나오죠? 죄송합니다. 스키너, 그 다음에 왓슨, 반두라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론 행동주의는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잖아요. 요것을 반두라가, 그리고 요 학자들의 행동주의의 특징은 실험 상황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반두라는 2016년에 사망을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최근까지 살아있던 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극과 반응이라는 형식적인 방식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관찰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들을 중시했는데요. 자극이 관찰로 내려오고요. 반응이 모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행동주의 안에서 새롭다 해서 신행동주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반두라의 이런 이론을 저희가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주의의 다른 말은 학습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습 이론을 실험실 상황이 아닌 사회라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한다라고 해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타인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모습이 따라할 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모방하게 된다라고 해서 별명으로 관찰 이론, 모방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빠진 답은요. 사회학습이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 답을 적으실 때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부분만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가로 밖에 이론이 이미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적으실 때는 사회학습 이론이 아니라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 사회학습만 답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실수로 이론을 적으실 경우 어떤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그 부분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렇게 적으시는 경우 오답으로 처리해달라는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만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의 정적 강화인데요. 자, 우리 사회학습의 이론은요. 반드라의 사회학습의 이론은 4단계를 따라간다라고 해요. 첫 번째 단계가 관찰 단계이고요. 두 번째가 이 관찰한 행동을 기억하는 단계예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던데 저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던데 라는 그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러다 보면 주의 깊게 보다 보면 그게 내 머리에 기억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기억 단계 혹은 파지 단계입니다. 그리고 관찰했던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재생했다 그래서 재생 단계 또는 행동으로 따라했다 그래서 모방했다 그래서 운동 재생이라고 합니다. 운동 재생이 바로 모방을 뜻합니다. 행동으로 재생했다, 모방을 뜻하고요. 마지막 단계가 동기화, 동기 유발 단계인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거 한 가지가요. 동기화와 강화가 다른 표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동기화와 강화는 동의어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요. 아까 제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행동주의에서 나왔다 그랬죠. 행동주의에서 쓰던 강화라는 표현을 반두라는 동기화라는 표현으로도 쓴 겁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들었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선생님들의 질문이 강화에 해당이 되더라도 동기화 단계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강화와 동기화는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동의어예요. 그런데 강화가 되는데 강화 왜 동기화 단계에 해당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만약 그것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는요. 동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동의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반두라 이론을 제대로 모르면 강화와 동기화를 완전히 다른 걸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동일한 겁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이 강화와 동기화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접적 강화 혹은 직접적 동기화. 두 번째가 간접적 강화, 간접적 동기화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자기 강화입니다. 강화와 동기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어고요. 강화에 해당이 된다라면 바로 이 동기화 단계, 동기 유발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론을 바로 알아야 바른 해석이 가능하죠. 직접적 강화, 직접적 동기화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모방을 했더니 선생님이 나를 직접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친구가 어떤 친구를 도와주는 걸 보고 내가 무심결에 그걸 따라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동호가 친구를 도와줄 줄 아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면 내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받았죠. 그런 것들을 직접적 강화 동기화라고 하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를 도와줬을 때 나의 친구 윤수가 다른 친구를 도와줬을 때 우리 선생님이 윤수에게 윤수가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구나 라는 칭찬을 했다라면 그건 내가 받은 칭찬이 아니라 내 친구가 받은 칭찬이기 때문에 간접적 강화, 간접적 동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자기 강화인데요. 간접적 강화와 직접적 강화가 내면화되면 내가 스스로 타인의 칭찬을 받지 않더라도 나의 어떤 동기로 인해서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길에 가시다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시면 누가 칭찬해서가 아니라 혹은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도와드린 다음에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자기 강화입니다. 관찰은요. 여기서 관찰하는 행동은요. 모방하는 행동입니다. 모방. 만약에 친구가 칭찬받는 것을 본 거는 여기서 모방해야 되는 행동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방하라는 게 친구가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걸 모방해 이걸까요? 아니죠. 친구를 도와주거나 쓰레기통을 버리거나 종이를 제자리에 넣거나 이런 행동들을 모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1단계고요.
만약 칭찬받는 것을 보았다면 그건 관찰 단계가 아니라 동기, 간접적 강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기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관찰이라는 걸 아무거나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관찰하고 기억하는 건 아이가 행동으로 모방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1이 무엇인지 쓰고 위 사례에서 2의 예를 쓰라 그랬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정적 강화의 예를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남아인 지훈이와 여아인 다빈이가 같이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훈이가 놀잇감 속에서 여성용 머플러와 가방, 여성용 구두를 꺼내 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방과 머플러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구두를 신고는 거울 앞에 섰어요. 지훈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요리하는 엄마 흉내를 냈어요. 이것을 본 다빈이가 야, 너 왜 남자가 엄마처럼 하고 있어? 가발 쓰고 구두 신는다고 남자가 엄마가 되냐? 밥은 여자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훈이는 재빨리 가방과 머플러 구두를 바구니에 던져놓고는 쌓기역역 가서 남자아이들과 집짓기 놀이를 합니다. 집짓기 놀이 중 지훈이가 무거운 블럭을 들고 와서 집을 짓자 남자들이 야, 지훈이는 아빠같이 힘이 세고 집도 잘 짓네 하면서 좋아합니다. 선생님 그 부분 밑줄요. 야, 지훈이는 아빠같이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집도 잘 짓네 이거요. 이 말을 듣고 지훈이는 블럭을 많이 들고 와서 더 열심히 집 짓기에 참여합니다. 집을 다 지은 후에 남아들이 집은 우리 남자들만 짓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적 강화가 된 거, 우리 지훈이가 무거운 블럭을 와서 집을 지었을 때 남자아이들이 와, 지훈이는 아빠같이 힘도 세고 집도 잘 짓네 라고 했더니 지훈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블럭을 들고 와서 더 많은 블럭을 들고 와서 열심히 집 짓기에 참여했죠. 그럼 저 아이들의 반응이, 저 남자아이들의 반응이 이 아이에게 뭐가 됐을까요? 직접적 강화가 된 겁니다. 정적 강화, 직접적 강화, 직접적인 칭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더 많이 재생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의 예가, 정적 강화의 예가 그 부분이죠. 야, 지훈이는 아빠같이 힘이 세고 집도 잘 짓네. 성역할 개념 발달 이론이 나왔는데요. 콜버그 이론인데 콜버그 그 이론이 115페이지입니다. 반도라 이론 제가 설명드린 거는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114페이지, 115페이지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교육부 자료인데요. 이 양성평등 교육부 자료에서 해당 문제가 다 출제되게 됩니다. 교육부 자료 안 보신 분들. 이거는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전공서에도 이론적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콜버그가 성역할 개념을, 성역할 발달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성 정체성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게 되면은요, 남자는 아빠가 되고 여자는 엄마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치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성을 유지한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성을 평생 유지한다. 이게 항상성을 말하거든요. 항상성이 불변한다.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나의 일생 동안 나는 여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성항상성입니다. 성 정체성 때의 특징은요, 남자아이가 만약 여자아이 옷을 입는다라면 여자인지 아는 거라고 합니다. 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성 정체성 때의 특징이고요. 그런데 성 항상성, 항상 나의 성이 유지한다라는 개념을 터득하게 되면은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도 여전히 남자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로 돌아오시면요, 콜버그의 이러한 견해에 비춰볼 때 다빈이가 보인 기읍과 같은 반응, 가발 쓰고 구두 신는다고 남자가 엄마가 되냐? 이거는
다빈이가 성항상성 단계에 왔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거에 대한 의미는 겉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이 일정하게 평생 유지된다는 개념으로 타고난 성이 평생 불변으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 물론 질문이 들어오실 거예요. 아, 성 정체성은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었을 때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 겉모습만 보고, 성 항상성은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도 여전히 여자라는 걸 아는 거. 그러면 성 안정성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요때는 혼란기입니다. 혼란기. 요런 모습을 가지고도 있고 요런 모습을 가지고도 있기 때문에 복장으로는 뭐 이런 개념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성안정성은요. 성안정성은 다만 내가 엄마가 돼, 내가 아빠가 돼, 요 개념으로 나오죠. 옷차림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거는 요때는 혼란기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빈이는 항상성 단계고요. 자, 니은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아, 선생님 성 고정관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양성평등 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성유형화, 성역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성개념 이런 거요. 제가 요 세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분류해 드릴게요. 구분해 드릴게요. 성개념, 성역할 개념이라는 거 선생님 들어보셨죠? 그리고 성유형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거 세 가지 차이를 모르시겠죠? 다 똑같다라고 느끼시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성역할 개념은요, 사회문화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자가 해, 이거는 여자가 해. 한마디로 이렇게 성별로 역할을 나누는 게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그 문화적 흐름이 성역할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혹은 양성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성역할 개념이고요. 성유형화와 성역할 관념은요, 그러한 사회문화적인 관념이 한 개인에게, 사람에게 들어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들만 군대 가죠, 선생님. 왜요? 양성평등 교육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군대를 가야 되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대만에서는요, 남자가 군대를 가고요, 여자는 그 군대를 안 갈 시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따로. 그래서 남녀 모두 군대에 대한 책임을 지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자는 군대를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만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요? 우리 사회에서 남녀 역할을 어느 정도 분류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 사회에서 남자의 역할 인정하는 거, 여자의 역할로 인정하는 거, 또는 저희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남녀로 구분되는 거는 성유형화입니다. 실은 성유형화는요, 긍정적인 의미, 중립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힘이 세, 이것도 성유형화고요. 남자만 뭐뭐 할 수 있어, 이것도 성유형화입니다. 한마디로 남자 화장실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 이거는 성유형화지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정적인 개념, 우리가 편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전체가 성유형화고 그 중에서 편견에 해당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부분을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는 여자만 해야 돼, 이런 것들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요거는 성유형화 중에서 부정적인 거, 성역할 고정관념에 해당이 됩니다. 뚜렷하죠, 개념 정리가. 이렇게 뚜렷한 개념들의 정리를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못하셨다면 공부가 덜 되셨던가 이론을 잘못 배우시고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 거기에서 니은과 디귿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준다라고 돼 있죠. 자, 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밥은 여자만 하는 거야. 이거 잘못됐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편견이잖아요. 그래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들어가요. 디귿이요. 집은 우리 남자들만 짓는 거야. 집 짓기 할 때 여자는 참여할 수 없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편견이죠. 그래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밑줄 그으라는 부분이 있었죠? 야, 지훈이는 아빠같이 힘이 세고 집도 잘 짓네. 선생님, 이거 성역할 고정관념이에요? 아빠, 엄마 그 비교를 했을 때 육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빠가 힘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센 아빠가 집도 잘 짓는 게 성역할 고정관념인가요? 아니면 아빠의 어떤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해서 아빠의 강점을 서술한 것인가요? 지금 야 지훈이는 아빠같이 힘이 세고 집도 잘 짓네는 저희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없고요. 다만 성유형화에 들어갑니다. 성유형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는 밑줄을 안 그은 거예요. 성유형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야 지훈이는 아빠같이 힘이 세고 집도 잘 짓네를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걸 아셔야 2015년 문제가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우리들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뭐뭐만 이러면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박교사는 뭐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누리과정에서 그 근거를 찾아 우리 가족이 하는 일이라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범교육과정 주제 중 하나인 일을 쓰라 그랬는데요. 아까 제가 이것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성평등교육이라는 교육부 자료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기서 범교육과정 주제는 양성평등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것이 양성평등인데요. 자, 범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범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모르셔서 양성평등 답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새롭게 주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범교육과정. 일반적인 거.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거 등등등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범교육과정은 한마디로 일반적인 거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유아들도 배워야 하고 초등학생들도 배워야 되고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배우는 그래서 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모두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범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교육부 자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도요. 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 교육이라서요. 범교육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내용들, 교육과정들이 다 범교육과정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다는 사자춤 동영상을 감상한 후에 김 교사와 유아들이 역할놀이 영역에서 진행한 놀이 장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밀란스키가 제시한 사회극의 놀이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가와 관련 지은 표다라고 하유 문제 1번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스밀란스키 역시 피아제 학파입니다. 우리는 피아제가 없으면 아예 이론 자체가 유아교육의 이론 자체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스밀란스키가 사회극놀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스밀란스키가 얘기하는 극놀이 중에서 사회극놀이는 사회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2명 이상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극놀이를 사회극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나옵니까?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극놀이의 4가지 요소는 가작화가 있고요. 또한 지속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속성과 가작화는 상징놀이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사회극놀이가 상징놀이 안에 들어가는 놀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10분 이상이 유지가 돼야 그것이 놀이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극 놀이가 되려면 10분 이상 지속해야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상호작용입니다.
제가 아까 사회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2명 이상. 그래서 상호작용은 2명 이상의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걸 얘기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면 행동적인 의사관계도 있겠지만 말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게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작화 의사소통이 있고요. 상위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놀이라는 게 할 때 놀이틀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놀이틀이라고 하는데요. 이 놀이틀 안에 있는 건 놀이이고요. 놀이틀 밖에 있는 건 현실이 됩니다. 이 놀이틀은 놀이와 현실을 연결하는 틀입니다. 놀이 안에서 되는 의사소통을 가작화 의사소통이라고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놀이가 놀이 중에 현실을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과 놀이를 연결하는 대사를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왜 아까 엄마처럼 아기를 돌보자고 엄마는 아기를 돌봐야 해. 그러니까 너 빨리 지금 아기 인형 돌봐. 이런 말들을 하면 엄마 역할을 맡은 아이가 아기 인형을 돌보려고 하죠. 바로 이런 대사가 아이들의 이런 언어적 표현이 상위 의사소통, 놀이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러한 요거는 스밀란스키 이론에 들어가지만 실은 이 이론을 얘기한 사람은 베이트슨이고요. 스밀란스키가 베이트슨의 이론을 적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얘기하죠. 자, 가작화는요, 4가지로 나뉩니다. 행동의 가작화가 있고요. 상황의 가작화가 있고요. 사물의 가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의 가작화가 있는데 이 역할의 가작화는 역할 이행과 동의어입니다. 처음에 스밀란스키가 이 역할 이행을 가작화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면서 역할 이행으로 불렀는데요. 그 후에 이론을 다시 수정 발표하게 되면서 역할 이행도 가작화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역할의 가작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할 이행과 역할 가작화를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자, 행동의 가작화는요, 호랑이의 행동을 묘사하는 걸, 그런 행동을 따라하는 것들을 행동의 가작화라고 하고요. 상황의 가작화는 이 교실 상황을 지금 시장이야, 극장이야 라고 다른 상황으로 바꾸는 것을 상황의 가작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가작화는요, 제가 지금 분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필을 아이들이 병원 놀이를 하면서 주사기로 사용한다면 이게 사물의 가작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할 이행은요, 제가 지금 강사가 아닌 엄마 역할을 하겠다, 의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역할의 가작화를 하고 있는 게 됩니다. 사회극 놀이의 특성은요, 이 4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사회극 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극 놀이의 구성 요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있고요. 가작화가 들어가 있고 지속성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생략한 부분에 뭐가 들어갔냐 봤더니 최소한 2명 이상의 놀이자가 놀이 주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가의 사례 진영, 민우, 정민 3명의 놀이자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답으로 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생략된 건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가작화의 설명 1 적으시고요. 그거의 지속성의 사례를 지문에서 찾으라고 하는데요. 가작화에 대한 설명은요. 뭐뭐인 척, 그 상황이 아니지만 그거인 척, 그렇게 하는 건데요. 뭐뭐인 척 하는 것으로 사물, 상황, 행동, 역할의 가작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된 걸 찾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다음 놀이는 15분 이상 진행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있죠. 지속성은 제가 10분 이상 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지속성의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찾아 쓰라는 건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겁니다.
가와 같은 놀이에서 유아들은 두 가지 유형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데요. 한 가지는 가작화 의사소통이고 한 가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진 거는 상위 의사소통이고요. 기역이 상위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이유를 쓰라 그랬는데요. 기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그런데 민우야, 사자는 춤을 춰야지. 우리는 춤추기로 했잖아. 아, 사자를 춤추기로 했다는 건 우리 놀이 상황에서의 어떤 약속 규칙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사자라는 아이가 춤을 추고 있지 않으니까 진영이가 지시를 해주죠. 너는 사자 역할을 했으니까 춤을 춰야 돼 하고 민우를 설명해 주죠. 근데 민우라는 현실 속 인물과 사자라는 인물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놀이를 연결시키는 상위 의사소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곡을 하시면 기역은 유아들의 놀이 상황과 현실을 연결하는 소통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현실이 민우거든요. 그래서 요 기역은 현실의 민우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민우가 맡은 놀이 속 사자라는 역할을 연결하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통합적 표현학의 기초에서 만 5세 반에게 반에서 전개된 것이다. 가에 적용된 세부 내용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술적 표현학이라는 내용 범주, 통합적으로 표현학이라는 내용의 만 5세 세부 내용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를 통합하여 표현한다가 있고요. 두 번째,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는 표에 이미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럼 1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은 뭐겠습니까?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을 통합하여 표현한다.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적으시면 되는데요. 가에 적용됐다라고 하는데 가가 그렇게 적용된 게 맞습니까? 사자 춤이니까 춤, 움직임이 나왔고 춤의 어떤 북소리에 맞춰서 하니까 음악적 요소,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극이니까 극놀이, 통합적인 게 나와 있는 거 맞네요. 확인을 해봐도 되고요. 그런데 하위 문제 3번은요. 선생님들께서 지문을 보지 않아도 단순히 세부 내용을 암기하시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문제의 40% 정도가 선생님들께서 지문 보지 않고 문제만 봐도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 가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교사가 만 5세 반 유아들과 함께 나는 숲속의 예술가라는 활동을 진행한 사례인데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술경험 영역의 세부 내용에 제시된 미술의 요소 중 위 사례, 기역 등의 니은의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미술적 요소가 무엇인지 각각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교재의 126페이지 보시면요. 아름다움 찾아보기라는 내용 범주에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3, 4세와 관련된 건 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에 관심을 갖고요. 5세와 관련된 건 자연과 사물에서 색, 모양, 질감, 공간 등을 탐색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색, 모양, 질감, 공간 등이 미술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근거하라는 건 그 네 가지 중에서 찾으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거. 도토리 머리는 까칠까칠한데 몸통은 매끈매끈해요. 이거 질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질감이 되고요. 니은. 다람쥐가 나무 위로 쪼르륵 올라갔더니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위아래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공간이죠. 자, 만 5세와 관련된 거 맞죠? 전체 활동이 만 5세 반 유아들과 김교사가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만 5세 세부 내용에 있는 미술의 요소인 색, 모양, 질감, 공간 네 가지 중에서 찾는 건데 답을 찾을 수가 있네요. 질감, 공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아 미술에 대한 인지 발달론적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디귿을 이 관점에 따라 해석하라 그랬는데요. 디귿을 보니까 나무를 그리면서 보이지 않는 나이테와 땅속 뿌리를 그대로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각한 걸, 관찰한 걸 그릴 텐데요. 그런데 나무를 그리면서 나무 속에 있는 나이테, 땅속의 뿌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림으로 나타냈을까요?
인지발달 이론에서는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낸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인지발달 그 관점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 머릿속에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좀 학문적인 용어로 우리의 그 유아의 인지구조 속에 나이테와 뿌리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인지구조를 표현했다. 표상활동으로 표현했다가 답인데요. 요게요, 127페이지에 보시면요. 유아 미술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한 게 하나가 있고요. 지능론적 관점에 근거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한 건데요. 유아 미술을 보는 그런 관점은 분류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유아 미술을 보는 관점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학적 관점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똑같은 인지발달 이론으로 나온 건데 분류 기준에 따라 명칭이 조금 바뀝니다. 한마디로 심리학적 관점에 따른 구분에서는 인지발달론적 관점을 지능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걸 그린 거는 내 지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의 그림을 통해서 이 아이의 지능,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인지발달론적 관점을 미술에서 또 지능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이의 어떤 미술을 니은을 디귿을 해석한다라면요. 유아는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 즉 자신의 인지구조에 있는 도식에 의해 그림을 그린다가 인지발달론적 관점이고요. 그래서 그 해석은, 그 그림에 따른 해석은요, 해당 유아는 지금 현재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신의 인지구조에 있는 자신이 나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그렸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니은의 리을과 같은 감상활동의 근거가 되는 누리과정 예술 감상학의 세부 내용은 만 3세, 5세에게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이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129페이지 있는데요. 199페이지에 예술 감상학이라는 내용 범주 안에 다양한 예술 감상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3, 4, 5세 모두에게 허용된 그 공통적인 세부 내용이 있죠.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단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답이 됩니다. 자, 김 교사는 리을 활동에서 리을이 뭔지 봤더니 여러 가지 자연물로 만든 구성물과 유아들이 그린 그림을 감상하면서 유아들의 다양한 표현을 존중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인데요. 김 교사는 리을 활동에서 유아들과 함께 다비니의 그림을 감상할 때 펠드만의 감상 4단계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발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 펠드만의 감상 이론이요. 앤더슨의 이론으로 확장돼서 2019년에 나왔는데요. 2019년에 앤더슨의 이론이 나오기까지 펠드만의 감상 이론은요.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또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펠드만의 감상 4단계는요, 선생님, 어디에 나오냐면요, 교재에서 131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요. 1단계가 서술입니다. 2단계가 분석이고요. 3단계가 해석이고요. 4단계가 평가 또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서술은요, 그냥 그림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그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서 봤던 것들을 미술의 요소나 원리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분석하게 되면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으면 3단계에서 도대체 작가가 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선들을 저렇게 연결했을까라는 생각들을 물어보게 되죠. 그게 해석에 해당되는데요. 작가의 관점이라던가 거기에 그림이 의미하는 말을 아이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평가나 판단은요, 그 그림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 이 그림 좋아? 싫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어? 네 방에 걸어 놓을 거야? 라는 자신만의 평가나 판단을 내리는 게 4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이 펠드만의 미술 감상 단계도요, 실은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132에서 133까지 가시면 132에 명화 감상 활동의 진행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세히 관찰하고 느낌 이야기가 서술이고요. 미술의 요소 및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분석입니다. 아까 요소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품 내용에 대해서 작품의 구조라든가 화가의 이 의도를 생각해 보는 거, 그림이 뜻하고 싶은 이야기,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 작품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해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면화, 내 거 가치를, 그 가치를 내 안에서 느끼는 거, 애호화, 내가 선호하는 그림, 내가 좋아하는 그림, 싫어하는 그림으로 나누는 거, 그런 거는 평가나 판단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육부 자료에서 이 펠드만의 미술 감상 단계의 4단계를 인용했기 때문에 당시에 시험 문제가 나왔죠. 교육부 자료 꼭 보셔야 됩니다. 교육부 자료를 안 보시면요, 교육부 자료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도 그게 교육부 자료에서 나온 문제라는 것 자체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 자료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조차도 모르시게 되죠. 자, 보시겠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시면요, 1, 2에 해당하는 거 뭐겠습니까? 아시는 분만 쓰실 수 있네요. 서술, 분석입니다. 서술은 기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술과 기술은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자, 7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은 만 5세 유아들의 블록놀이를 관찰한 후에 가진 교사 협의의 장면이고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교사가 가에 대해서 기억과 같이 말한 것은 누리과정 과학적 탐구하기의 내용에 근거한다. 가의 기초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한 가지 쓰라 그랬는데요. 가의 기역, 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 활동 결과표를 가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봤더니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색깔 여러 가지다, 사람 모양도 있다, 끼우기 쉽고 울룩불룩하다. 자, 두꺼운 종이로 만들었다, 진짜 벽돌은 아니다, 네모 모양이다, 세게 밟으면 찌그러진다. 나무로 만들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색깔 하나다, 나무색이다, 밟아도 안 부서진다. 자, 이거 선생님 어떻게 아는 지식입니까? 눈으로 봐서 감각으로 아는 물리적 지식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된 해설서 한번 부분 보시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요, 과학적 탐구하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는데요. 그 내용 범주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생명체와 자연 환경 알아보기, 자연 현상 알아보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가 있어요. 그런데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세부 내용을 보시면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을 알아본다,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을 알아본다 라는 내용이 있죠. 이게 바로 물리적 지식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내용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세부 내용이 아닌 내용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가 답이 됩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유아들이 수과학적 지식 형성을 돕기 위해 교사들이 확장활동으로 제안한 시각적 표상활동을 찾으라 그랬는데요. 도대체 시각적 표상활동이 뭘까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자, 보세요. 표상은요, 내면에 있는 이미지를 밖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들이 하는 상징놀이, 그림 그리기 모든 것들이 표상활동이 되는데요. 거기 139에 보시면 표상의 추상적인 내면의 개념들을 상기시키거나 연상되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에 의해서 의식상이 나타나는 외계 대상의 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상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게 표상 활동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각적 표상 활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과학적 지식 형성을 위해서 가에서 그랬나요? 가에서 찾으라 그랬나요? 문제에서? 확장활동으로 제안한 거. 확장활동으로 제안한 거 봤더니 지문으로 오시겠습니다. 135. 활동 결과표 가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좋은데요. 보통 탐구활동은 수학과 과학을 분리해서 생각하곤 하는데 이 활동 결과표를 보니까 블록 활동이 수학적 활동도 되고 과학적 탐구도 되는군요. 박 교사가 그렇죠. 그러면 유아들의 블록놀이에 대한 확장 활동을 계획해 보면 어떨까요? 요 뒤에 나오겠네요.
유아들이 만든 집이나 다리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거,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활동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답으로 되겠네요. 그럼 그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아들이 만든 집이나 다리를 다양한 위치에서 보고 서로 비교해 보는 거는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는 거죠.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활동은 아니죠. 해당되지 않고요. 유아들이 위치와 방향에 따라 사물의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탐색할 수 있겠네요. 그럼 탐색 활동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블럭을 모양별로 분류한 후 색깔별로 재분류해 본대요. 이것도 분류 활동이고요. 아이들이 내면을 표현하는 어떤 표상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까 유아들이 만든 집이나 다리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눈으로 보이게 표상 활동, 표현하는 활동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답이 됩니다. 자, 지금은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하기의 내용과 세부 내용의 일부입니다. 1을 쓰고 2, 3에 해당하는 사례를 김 교사, 박 교사가 제안한 내용에서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암기를 하시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교재에 140페이지인데요. 140페이지에 보시면 위치와 방향,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가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라는 세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에 들어가는 것은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형성하기라는 내용입니다. 답으로 적으시고요. 2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봤더니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아니겠습니까? 왜? 이거 만 5세 활동이라서요. 그래서 만 5세 세부 내용을 찾아보면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죠. 그것의 사례를 찾아봤더니 그 지문 속에 우리 아이들이 만든 집이나 다리를 다양한 위치에서 보고 서로 비교해보는 활동도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방향에서 보는 거, 보면서 비교해보는 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세부 내용과 만나죠.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을 봤더니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라는 거랍니다. 141번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 빠진 거 한번 보니까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본다. 그게 빠졌죠. 그것과 관련된 활동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례 속에 여러 블록을 모양별로 분류한 다음에 색깔별로 재분류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라는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찾아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8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8번 문제는 가의 누리과정 자연탐구 영역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장교사가 기록한 저널의 일부이다. 다는 나에 따라 실행된 도구를 활용한 바람 만들기 실험 상황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는 거죠. 내용 범주 탐구하는 태도 기록이 144페이지에 있는데요. 탐구하는 태도 기록이라는 그 내용 범주 안에 탐구 기술 활용하기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그 다음에 탐구 과정 즐기기, 탐구 기술 활용하기인데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이네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런 해설서의 내용 범주나 내용이나 세부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서를 그대로 암기하셔서 그대로 답을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교사가 기억을 적용한 교수학습 사례를 나에서 찾아 한 가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아이의 호기심, 아이로부터 출발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라. 교사가 보통 질문으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에서 찾으면요. 애들이 바람개비를 이렇게 불어봤는데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어떤 발문을 했냐면 나는 바람개비를 잘 돌게 하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양한 손 부채질을 하거나 팔과 몸을 이용해서 바람개비를 돌리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냈죠. 바로 이러한 교사의 부분이 그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게 해당이 됩니다. 니은과 디귿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탐구 기술을 활용하기에 해당하는 거인데요. 자, 만 5세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색, 관찰, 비교, 예측 등의 탐구 기술을 활용해 본다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것은 관찰과 탐색이라는 거 분명하죠. 이것도 답이 아주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탐구기술 리을과 미음을 활용한 교사의 발문을 다해서 각각 찾아 쓰라고 하는데요. 비교는요,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비교하면서 유사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를 찾아보는 걸 비교라고 하고요. 예측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올지 추측해보는 걸 예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145페이지부터 있는데요. 거기에 예측하기 146의 예측하기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나 관찰을 토대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짐작해 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비교와 관련해서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비교는 지금 예시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탐구 기술에 비교도 들어갑니다. 비교와 관련해서 선생님 하나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2개 이상의 사물을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활동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에 해당하는 예는요. 비교에 해당하는 예는 다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부채를 붙일 때, 선풍기를 돌릴 때 바람이 어떻게 다르니? 두 가지 상황을 서로 차이점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그 질문이 비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에 해당하는 건요. 예측에 해당되는 교사의 발문을 봤더니 어떤 도구로 바람을 만들 때 바람개비가 더 잘 돌아갈 것 같니라는 말이 있죠. 한마디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실험하기 전에 한번 얘기해 봐야 되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래서 이것들이 아이들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을 도와주는 발문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답으로 되는데요. 어떤 도구로 바람을 만들 때 바람개비가 더 잘 돌아갈 것 같니? 라는 것은 실험하기 전에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사전 지식을 가지고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2013학년도가 아주 빠르게 끝났는데요. 실은 이렇게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4시간, 5시간 아마 저희가 지금 이 2013학년도만에 본 것 같아요. 기출문제는 우리 유아 임용의 전체 범위를 모두 다루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8문제, 16문제라고 해도 굉장히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교재에 나온 부분을 추가적으로 자습을 하실 때 다 알아두시고요. 기출 이론은 100% 암기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의 답만 찾아보지 말고 이론적 배경을 확실히 공부하시고요. 그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서 그 답이 나오는 과정도 반드시 100%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학년도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